대한민국을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됐습니다. 2026년 3월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은 짧은 한마디가 그 증거였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흔들며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을 그저 버튼만 누르면은 돈이 쏟아져 나오는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조롱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를 공개하려 합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25년간 전략 분석가로 일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오늘 제 분석가 인생을 걸고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의 분석 인생에서 목격한 가장 놀랍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2025년 1월 어느 아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요구안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볍게 흔들며 참모들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내, 어차피 들어올 거야. 그의 참모들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 누구도 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서류에 적힌 숫자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서류에 적힌 금액은 100억 달러, 즉 14조 원이었습니다. 감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 3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100억 달러는 그보다 거의 7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갑자기 월세를 7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28,500명 중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협박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압박이 통할 것이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냐고요? 그들의 계산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본 것입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는 순간 극심한 안보 공백이 생기고 그 공포를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국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전례가 그들의 확신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한국을 상대로 대폭적인 비용 인상을 요구했고 끈질긴 협상 끝에 결국 한국이 수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필리핀도 비슷한 미국의 안보 압박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 동맹국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결국 서명하는 것이 그들의 공식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의 당시 분위기를 제가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고위 전략가가 지도 위에 한국 영토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어. 우리가 안보 우산을 접으면 저 나라는 하루도 못 버틸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긍정의 웃음소리에 저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준 것이라며 진작 더 받아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워싱턴의 공기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워싱턴에는 아주 해묵은 농담이 하나 돌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버튼만 누르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현금 인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역시 그 농담을 들을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15년 동안 한반도를 분석해온 저조차도 한국을 그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누리는 나라, 우리가 보호해주는 만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오만한 시각이었지만 당시 워싱턴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시작된 후 첫 2주 동안 서울은 마치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반박 성명 하나 없었고 긴급 안보회 소집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으며
주가도 눈에 띄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그 침묵을 한국의 굴복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한 참모는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겁을 먹은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고 저 또한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눈에만 걸리는 이상한 데이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였지만 분석가의 촉은 그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국방 관련 예산 집행 속도였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은 통상적인 나라들은 예산을 아끼고 주요 결정을 미루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고 만들고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동료 분석관에게 가져가 보여주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행보일 것이라며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라고 치부하고는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여주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들은 지나치게 일관되었고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거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을 일하며 숫자가 때때로 말해주는 언어를 몸소 배워온 저였기에 그날 밤 숫자들은 분명 제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한국 협상을 이미 끝난 일처럼 여겼고 회의 때마다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꼭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들에게 한국은 의제 사이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존재이자 당연히 굴복할 나라,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타곤 복도에서 만난 한 장성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선거용으로 버티는 척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개발해 온 핵심 전략 무기 체계들의 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목록을 훑어내려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의 초정밀 타격 능력, 적의 눈을 가려버리는 전자전 장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것들이 모두 미국의 기술 통제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국방연구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쳐온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설계도를 빌려다가 밤을 새워 분석하던 시절, 시행착오 끝에 고철더미 속에서 핵심 부품을 찾아내던 그들의 집념이 핵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그들을 그저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웃고 떠들 때 그들은 소리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증액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위산업 단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략적 자립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굴복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테스트하는 시험대로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펜타곤의 오만한 전략가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고 우리가 안보 우산을 접으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했던 지난 2년 동안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간결하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보 우산 아래의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생산 기지를 갖춘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안보의 핵심 축으로 진화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했던 그 오만한 100억 달러 요구안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맹수를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싱턴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서류와 데이터를 밤새 분석한 저만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가진 힘은 우리마저 놀라게 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그저 손쉬운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여유를 부리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치밀하게 말입니다. 저는 새벽 2시 분석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지난 10년치 한국 국방 관련 파일을 하나하나 뒤지며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워싱턴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소름 끼치는 역정극의 전말을 낱낱이 펼쳐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한 카드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 60조 원. 처음에는 익숙한 액수라 무심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부 항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60조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항목별로 뜯어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캐나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자 인구 4천만 명의 선진국인 캐나다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국방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이 약 25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스라엘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은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한국이 그 막대한 돈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고든 데이터가 보여준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60조 원의 상당 부분을 오직 한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무기 개발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그 예산을 모아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자주포는 전장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무기인데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수출 시장의 50% 이상이라니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사려는 나라 2곳 중 한 곳은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이 말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70이 문을 한국과 계약하며 20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한 사건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핵심 동맹인 폴란드가 왜 미국산도 독일산도 아닌 한국산을 골랐겠습니까? 제가 읽은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물건을 가져온다. 국제무기 시장에서 신뢰가 스펙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한국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완성해낸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 링크 K였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전장의 신경망입니다. 전투기, 전차, 함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죠. 과거 이 신경망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동맹국들은 우리 허락 없이는 독자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맹을 통제해온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한국이 그 밧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이 눈과 귀를 잃을 것이라는 워싱턴의 계산,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이 가진 카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분석해온 나라가 어느새 나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서늘한 감각이 펜타곤의 새벽을 뒤덮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 함정, 그리고 지휘소까지 이 모든 전장의 자산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동맹국들을 철저히 통제해온 결정적인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연결된 나라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바로 그 통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적인 신경망을 구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워싱턴이 구축해온 안보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이 눈과 귀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워싱턴의 오만한 계산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낡은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사드에 의존하던 자신들의 영공 방어 체계마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엘셈은 미국이 배치한 사드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입증하며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덮고 잠시 눈을 감은 저는 지난 30년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서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분석해 온 나라가 어느새 우리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 경이롭고도 무서운 느낌 말입니다. 밤3시 분석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펼친 두 번째 카드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고 그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수출액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노르웨이의 1년 국방 예산 전체가 1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한 해 동안 무기를 팔아서 다른 나라의 국방 예산 2배를 벌어들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무기를 사오기 바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계약 명단을 훑어내려가던 제 시선은 폴란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시아와 중동의 거물급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갖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무엇보다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건 그동안 미국과 자국산 무기만을 고집하던 자존심 강한 유럽 시장마저 한국의 제품에 눈길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 기업들이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납기를 수년씩 미루는 사이 한국은 2년이라는 경이로운 시간 안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실전에서 완벽하게 성능이 검증된 K9 자주포, 약속된 납기를 기어이 지켜내는 신뢰성,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한 수,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수준을 넘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생태계 전체를 이식해주는 파격적인 제안. 미국 방산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하며 거만한 태도로 일관할 때 한국은 그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는 승부수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폴란드가 자국 내 공장에서 K2 전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은 미국 방산 기업이라면은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핵심 기술을 남에게 넘겨주었다가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까봐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라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깊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기술을 함께 키워나가고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길을 택한 것이죠. 이처럼 돈보다 신뢰와 관계를 앞선 한국의 전략은 굳게 닫혀있던 유럽의 마음을 열어 젖혔습니다. 한국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공격기 FA-50이 남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전투기 3개의 경차와 같은 이 기체는 최고급 전투기에 비해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들지만 웬만한 작전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오랫동안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시장에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선택했고 폴란드까지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필리핀과 이라크 같은 전통적인 시장마저 한국이 조용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빗속에서 흔들리는 워싱턴의 가로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14조 원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윽박지르는 동안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아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군사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재편됩니다.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하고 기술자를 한국에서 교육받으며 업그레이드마저 한국과 상의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기 수출이 곧 안보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체스판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급하게 묻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동맹들에게 무기를 팔고 있다고,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말이야.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세 번째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방산 분석 파일에 왜 반도체가 들어있는지 의아했지만 읽어 내려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현대전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총과 대포가 아닌 인공지능 드론 위성으로 수행되며 그 모든 시스템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박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미사일도 전투기도 지휘 통제 시스템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현대전의 뇌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은 인공지능의 뇌에 꽂히는 핵심 부품입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챗GPT를 구동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국의 HBM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까지 사실상 HBM 시장 전체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고 엔비디아가 GPU를 팔고 오픈 AI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한국의 HBM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는 순간 미국의 AI 산업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직접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없이는 우리 제품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수장이 한국 회사 없이는 자사의 미래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첨단 무기의 필수 요소인 희귀금속 공급망이었습니다. 희귀금속은 요리에 비유하자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 향신료와 같습니다. 미사일 탄두 전투기, 엔진 레이더 부품 등 최첨단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텅스텐, 인듐, 갈륨 같은 특수 금속들이죠. 놀랍게도 이 희귀 금속의 가공 및 정제 공급망의 핵심을 한국 기업들이 80% 가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F-35를 생산하고 최신 구축함을 건조하며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이 공급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그 공급망의 밸브를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이 공급망을 조정할 명분이 충분히 생깁니다. 한국이 직접적인 보복을 선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공급 일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방산 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35 생산이 지연되고 구축함 납기가 늦춰지며 신형 미사일 개발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는 순간 한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한국을 그저 현금 인출기로만 보느라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수모를 겪으며 국가 전략을 뿌리부터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다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결심. 그 하나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고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강행하며 방산 수출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한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 놓인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20년 넘게 치밀하게 설계하고 고통스럽게 다져온 국가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에 조선업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액화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 운송하는 초대형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70%를 상회합니다. 지금 미 해군은 함정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비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미국 조선소들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한국 조선소의 군함 정비를 맡기자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압박하던 나라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이미 힘의 균형은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보고서 초안의 제목을 수차례 고쳐 썼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방산 역량 재평가였지만 그 다음에는 한미 동맹 구조의 변화로 고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누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30년 경력의 CIA 분석관으로서 내린 결론이었고 그 문장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협상장에서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 그 다음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간 며칠 후 저는 국장실로 긴급 호출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국장은 제 보고서를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한참 만에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국장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당장 백악관에 올려야겠군. 워싱턴의 오만한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주 후 협상팀이 서울로 향했고 저도 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가 20년 전 처음 보았던 그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들과 공항 곳곳에 배치된 정교한 시스템들, 그리고 빌딩 사이를 가르며 뿜어져 나오는 도시의 활기까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질감 자체가 제가 알던 과거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협상팀의 한 참모는 차창 밖을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우리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 화려함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제 손에 들린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첫날 오전,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의 유지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단계적 철수를 개시하겠다는 노골적인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는 승자가 패자를 다루듯 한국 측 대표단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당연한 결과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보았던 그 익숙한 눈빛, 상대가 아무런 선택지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나오는 바로 그 오만한 시선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그 압박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정적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펜타곤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전략 핵심 자원 및 기술 협력 현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간과했던 미국 측 경제 참모들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자 순식간에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에 긴급 재검증을 요청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한국이 제시한 수치가 허구일 것이라던 미국 측의 확신은 불과 4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회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제시된 수치 전 항목 사실 확인. 협상단 수석 대표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복도로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콜린스, 우리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대답 대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저 화려한 도시를 일궈낸 사람들의 집념이 오늘 이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튿날 협상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 요구안을 슬그머니 테이블 아래로 내렸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박 카드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위비 분담 구조를 기술 협력과 연동하는 방식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그 제안을 받아 적으면서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결론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협상 나흘째 미국은 정식으로 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HBM과 핵심 방산 기술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보장받는 대신 일방적인 비용 청구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의 동맹사가 이방에서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낡은 관계는 끝났습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수평적 파트너십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두 수석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펜타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100억 달러 청구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미국은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손을 맞잡아야 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0년 만에야 비로소 이 나라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국을 얕잡아 보면서도 끝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진정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를 만들고 지탱해온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협상이 마무리된 후 한국 측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경남 창원의 방산 생산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협상 테이블 위에서 확인했던 그 경이로운 숫자들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설 입구에서 안전모를 눌러쓰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코끝을 자극한 것은 철과 기름, 그리고 뜨거운 용접 연기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갔던 자동차 공장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지만 이곳의 규모와 압도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축구장 10개를 이어붙인 듯한 광활한 공간에서 기계들은 쉼없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줄지어선 K구 자주포의 포신과 완성을 기다리는 차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빚어낸 실물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포신 옆에 쪼그려 앉아 마이크로미터로 치수를 정밀하게 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까지 측정한다는 그 도구를 다루는 그의 손은 굳은 살이 깊게 박여 있었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과 작업복 소매에 밴 기름때는 그가 걸어온 세월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손이 거대한 포신을 빚어냈고, 이 손이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가능케 했으며, 이 손이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에게 그 기술자의 경력을 물으니 22년 차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잠시 작업에서 눈을 떼고 웃으며 던진 한마디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설계도를 훔쳐보며 따라 만들기 바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설계도로 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 가득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22년의 세월은 곧 대한민국이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에서 세계의 기술을 파는 나라로 거듭난 변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는 방탄복을 시험하던 30대 여성 엔지니어부터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20대 연구원, 그리고 묵묵히 용접 불꽃을 튀기던 50대 베테랑까지 저마다의 자리에서 과장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담당자에게 부모님의 대를 이어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그토록 흔들림 없이 단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같은 자리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벼려온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22년의 집념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자 늦은 저녁임에도 누군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창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불빛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불빛들이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구나.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라서도 창원 공장에서 본 그 장면들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22년차 기술자의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남의 설계도를 벗어나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 결연한 눈빛.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들지 못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를 끝없이 자문할 뿐이었습니다. 그 22년의 세월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나라의 놀라운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들지 못한 채 그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22년 전, 50년 전, 그리고 70년 전인 195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 전쟁이 멈춘 그날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총성이 멈춘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는 승전의 환희를 뒤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만, 전쟁이 겨우 멈춘 나라는 당장 오늘 하루의 생존을 버티면서도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를 맨손으로 깎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실로 거대하고도 잔혹했습니다. 그해 여름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건물의 70%가 잿더미로 변했고, 다리는 모두 끊겨 한강 철교는 폭격으로 허리가 잘린 채 강물 속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논과 밭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길거리에는 갈 곳 없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 깡통을 들고 줄을 선 아이들이 입에 물었던 것은 초코바 하나였고, 그게 그들의 하루치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찾은 외국 기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못해도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요. 100년, 그것이 당시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던 냉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닌 철저한 동정이었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10만 원이 차이 안 되는, 1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도 낮았고,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연명하기 어려운 동정받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7달러에서 500배라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경이로운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만,
그 기적은 결코 신의 선물로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누군가 피와 땀으로 직접 빚어낸 결실입니다. 저는 기내에서 좁은 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1963년 12월 독일 함볼른 탄광지하 1200m 막장에 서 있던 한 사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리에 헬멧 램프 하나만을 의지한 채 사방이 암흑인 갱도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그의 폐부에는 탄가루가 가득 찼고 곡괭이를 쥔 손은 이미 깊게 박힌 굳은 살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삐걱거리는 아찔한 압력 속에서 가스 경보라도 울리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질주해야 했던 그들은 왜 이토록 먼 타국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광부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오겠다는 계획에 대학 졸업장을 가진 지식인들마저 먹고 살기 위해 오직 조국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탄광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고국으로 붙이며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그저 잘 지내니 걱정 말라는 거짓 편지를 썼습니다. 막장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면 가족들이 가슴을 칠 것을 알았기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꾹 참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은 당신의 아버지이고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같은 시기 그 독일본 대학병원 3층 병동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를 배운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파독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를 알아듣지 못할까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환자에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가슴을 졸이며 퇴근 후에는 교재를 펼쳐 단어를 외우고 명절이면 고향 생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흰 유니폼을 입고 병동으로 향했던 그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어머니이고 당신의 이모이며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온이 52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입술을 갈라지게 했고 물 한 모금마저 귀했던 그 현장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철근을 끌어안고 빌딩을 올리고 도로를 닦으며 거대한 항구를 빚어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역만리에서 흘린 그 뜨거운 피와 땀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 혈액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일을 해야 오늘 저녁을 챙길 수 있는 절박한 삶이었으니까요. 작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의료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땀 흘려 번 5달러, 10달러는 고스란히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모여 포항제철이 세워졌고 고속도로가 뚫렸으며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모래바람 속에 묻은 땀방울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가장 값진 두 번째 종자돈이 된 것입니다. 1980년대 경상남도 거제 조선소의 새벽 5시는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도 용접 불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안전 마스크를 쓴 용접공의 불꽃이 어둠을 파랗게 가를 때마다 그 열기는 작업복을 땀으로 흠뻑 적셨고 마스크 안에는 뜨거운 김이 서렸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 조선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비웃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제대로 된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속에서 한국의 용접공들은 묵묵히 배를 건조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배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엔 중형으로 그리고 결국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틀리면 다시 시작하고 깨지면 이어붙이기를 반복했던 10년. 2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세계 1위 조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파란 불꽃이 바로 세계 정상을 향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구미공단의 1970년대 후반 새벽 4시는 17살의 어린 여공들이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숙사방 한 칸에 6명이 모여 살며 라디오 하나로 외로움을 달래던 아이들은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냉방 시설 없는 공장에서 여름에는 땀이 눈을 찔렀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 터졌습니다. 하지만 쉬면 생산량이 줄고 월급이 깎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급날이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약값이나 동생의 학비를 보낼 생각에 그저 행복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낸 섬유와 전자제품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벽 4시의 그 불빛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입니다. 저는 기내에서 눈을 감고 그들의 장면을 하나씩 그려보았습니다. 독일 탄광의 암흑 사막의 모래바람, 조선소의 불꽃 공단의 기계 소리, 그리고 창원 공장의 기름 묻은 손까지. 그분들 중 누구도 자신이 역사의 기적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저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동생을 공부시키겠다는,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숭고한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 평범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67달러짜리 최빈국이 35,000달러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가장 위대한 인간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탄탄대로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IMF의 손길을 빌려야 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기업들이 도산하며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가 끝났다는 절망이 팽배했던 그 시기,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메달 등 삶의 마지막 보루였던 금을 들고 우체국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남편 없이 고생하며 간직했던 반지,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돌반지까지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뜨거운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되새기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던 폐허 속에서 미래를 일구어낸 이름 없는 아버지들이었고, 타국의 차가운 병동에서 땀 흘리던 어머니들이었으며, 사막의 열기 속에서 빌딩을 올리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공장에서, 구미의 현장에서, 혹은 서울의 연구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포신을 닫고 정밀 부품을 다듬으며 인공지능의 뇌를 설계하는 바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무기체계나 첨단 반도체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 온 국민이 함께 써내려온 처절하면서도 위대한 생존의 기록이자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은 집념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보아온 것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통계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엔진,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을 예전에 현금 인출기로 착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세계의 안보와 기술을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의리였던 나라가 갑과 당당히 마주하며 승리했고,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최첨단 미사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국민들의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애국심에 있습니다. 1997년에 그 눈물겨운 금 모으기 운동이 그러했듯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저출산 세대 갈등,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의 폐허 위에서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일구어낸 그 DNA가, 국가 부도 위기를 국민의 금반지로 이겨냈던 그 연대가 지금의 위기 또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보았던 한국의 진짜 실체, 그 강인한 생명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내고 스스로 벽을 깨부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당당한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이여, 이제 계산기를 끄고 당신들의 오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여기 서 있습니다.